그리고 저만의 팁인데요. 이 차용 상황을 아주 좀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차용 상황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좀 잘못 알고 계셔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간 거래할 때 차용증 참 많이 쓰는데요. 이걸 잘못하셔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 차용증만 잘 쓰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도 인정받기 쉬운 이 차용증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잘못된 이야기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론과 실제는 약간 틀린 게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조사 받을 때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차용증이 있어도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상황을 한번 보면요. 차용증 작성도 잘 해놨고 사진도 잘 찍어놨습니다. 증빙도 잘 갖춰놨죠. 그리고 법정이자율 4.6% 알고 계시는 거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택 취득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냥 자력으로 사기가 힘들죠. 보통은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서 사는데 이것도 모자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증여 금액을 좀 많이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택 취득할 때 무슨 돈으로 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잘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가거든요.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면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죠. 이 주택 뭘로 취득을 했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소득으로 했는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증여세 신고한 게 없었다, 그러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겠죠? 우리들은 이때 증여를 하지 않고 차용증을 제시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을 완벽하게 해놨는데도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을 한번 보면 소득 증빙 자료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차용증 자체로는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자력으로 취득을 했느냐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5년간 소득 내역도 확인을 하고 금융자산은 얼마 있는지 우선상 취득 내역 과거에 있었는지 또 확인을 하겠죠. 이 한 건을 취득한 것보다 두세 건 취득을 했다면 세무조사는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을 입증한 재반 사정들 잘 갖춰 놔야 되겠죠. 형식적으로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유사한 판례 분석들 좀 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차용증 입증한 재반 사정을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빌리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거고 이자는 어떻게 줄 거다.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설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보면요. 차용증 법정 완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잘 구비를 해놔야 되겠죠. 차용증 작성하고 사진도 찍어 놓고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공증이라도 받아놔야 되겠죠. 당장 돈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체를 해놔야 되겠죠. 이체하지 않고 여러 군데 뭐 돌려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면 좀 걱정이 되니까 뭐 이모나 삼촌, 친척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 대비 차용 금액이 적정한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학생 자녀인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0억을 빌렸습니다. 사용증을 쓰고 다 형식을 구비를 했지만 세무서가 보기에는 이거는 빌렸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갚을 생각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당장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 이자 갚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20억이나 빌렸다. 이런 거는 세무서가 안 믿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득 대비 차용 금액 적정한지가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차용증 쓴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빌린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차용증 작성은 또 언제 했는지 보통은 차용 시점에 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 전에 하면 되고 만약에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때라도 쓰라고 꼭 말씀을 드리죠. 1, 2년이 지났더라도 차용증 그때라도 써 놓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차용을 해놓고 한 2억 정도 이자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차용을 해놓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2억 정도 차용을 인정을 못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겠구나.
여기에 가산세도 얼마나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저는 세무조사 받아서 인정은 잘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금액이 너무 크다면 차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증여세는 자녀들이 내야 되니까 감당 못하는 경우가 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증여와 차용을 함께 하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일부분은 증여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차용을 하겠다. 이렇게 사정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차용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혹시 법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건 좀 쉽진 않고요. 근린생활, 건물을 사던가 아니면 사업을 이어갈 때 이럴 때 가족 법인을 활용을 해서 법인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 저랑 상담을 하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만의 팁인데요. 이 차용 상황을 아주 좀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차용 상황이 뭐냐면요. 이 돈을 왜 빌리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주택 구입이겠죠. 근데 주택 구입을 할 때 필요해서 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주택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내 소득은 얼마였는데 나머지 요 금액 정도가 모자라서 급하게 빌렸다 이런 상황을 좀 자세하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용의 구체적인 목적을 좀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돈을 왜 빌리는지 좀 적어 놓고요. 다음으로 상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차용증 적어놓으라고 했더니 상환은 한 10년 후에 하겠다 또는 이 주택을 매매할 때 하겠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세무서가 보기에는 매매할 때 다시 돌려놓겠다 이거는 그냥 갚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보통은 2년에서 3년 아무리 길어도 한 5년 사이에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 계획 어떻게 상환을 할 건지 적어 놓고요. 담보 같은 거 해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돈을 빌릴 때 내 재산이 있다면 담보를 또 제공을 하겠다. 이게 공문서를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채무를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보통 써놓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이어서 이런 걸 안 쓰는 거지 제3자 간이라면 이런 거 당연히 써놓습니다. 담보와 채무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잘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 문제가 있는데요. 이자 문제가 좀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 2억 1,700만 원 정도는 안 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꼭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주고받으면 인정은 잘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가 자녀한테 한 5억 줬다고 해볼게요. 5억을 주면 한 약 4.6% 정도, 무조건 4.6%는 아니고요. 약간 좀 낮출 수는 있거든요. 한 요 정도 이자를 주면 어떻게 되죠? 차용증 인정받긴 좋습니다. 100%는 아니고 이 자녀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자 소득이 생겼죠. 이자 소득이 생겼으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가 엄청 나오죠. 소득세가 27.5%를 내야 됩니다. 지방세 합쳐서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5억에 4.6% 이자를 줬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 엄청 또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자를 줬는데 소득세 안 냈다. 그럼 차용은 인정해 줄게. 대신 요 이자 소득세는 꼭 내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자 소득세 얼마 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돈을 주고받고 빌릴 때 완벽하게 좀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냥 주위 정보 보고 괜찮다더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랑 꼭 상담하시면서 차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 5년간 소득도 확인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적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히 직계 존피속 간의 거래는 아주 특별 관리 대상이고 비교적 형제 부모보다는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게 좀 더 확인을 더 많이 하겠죠. 부모 자식 간보다는 형제한테 빌리는 게 조금 더 이야기하기 편하긴 하니까요. 다만 증여 공제가 작아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세금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차용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시 핵심을 말씀드리면 차용 자체의 형식을 잘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차용의 상황 그리고 증여받고 상환 능력이 있었는지 여기까지 추가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